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겉으로는 나에게 친절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나에게 좀 피해를 주는 해로운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안 만나고 본인이 결정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 사람을 만나? 이러면서. 그런 다음에는 자기가 권리가 있다고 여겨요. 뭐를 하든지 간에 자기가 그거를 처음에 선뜻 결정하지 나한테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선물도 내가 좋아하는 걸 사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줘요. 그러나 굉장히 비싼 걸 사주기 때문에 친절한 뜻이 보여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거를 결정할 권리는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그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항상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유리하게만 이익이 되게끔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장소에 갔는데 어쩔 수 없이 늦었다. 그러면 늦은 거잖아요. 그 늦은 게 오히려 자기가 뭘 너를 위해서 신경 쓰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늦은 게 잘했다라는 식으로만 얘기가 돼요. 네. 그래서 뭐든지 항상 그 사람한테 유리하다고 그러고 하다가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그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나니까 너 데리고 있지.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항상 남을 힘들게 하면서 그거를 남을 위한다고 착각해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관심이 없으면 내가 이러지도 않는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랑 사귀고 있잖아요. 결국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항상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게 교묘하게 어떻게 해서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거든요. 우리 아침 드라마 악녀들이 보통 그래요. 결국은 그 사람이랑 있다 보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얻어내요. 그리고 항상 나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진짜 죄책감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있는데 어느새 그 사람이 하는 요구에 나도 모르게 맞춰주게 되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들면서 뭔가 자존감도 낮아지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미치게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 내가 그랬어? 그런 적 없어.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잖아요. 자꾸 하다가 보면 진짜 내가 이제 건망증이 생겼나? 그러나 겉의 모습은 이렇게 친절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묘한 정서적 학대자라고 합니다. 그 친절함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설명해 주셨다시피 어떤 비싼 선물이라든지 네네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기분 좋을 땐 잘해줘요. 자기가 해주고 싶은 건 도와줘요. 그거는 내가 필요 없는 것도 과하게 도와줘요. 그런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때는 저번에 내가 너 이렇게 도와주고 힘들었으니까 너 이거를 해줘야지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되게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딴 사람들도 얘기 듣다가 보면 너한테 잘해주네 그래요. 그러나 난 되게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좀 가까이에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최악의 경우 죽고 싶어지지요. 왜냐하면은요, 나한테 겉으로 보이기에 친절하지만 아닌 사람이 끝까지 속을 보이지 않으면요, 그냥 친절한 관계로 끝나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서 나를 괴롭게 하건 나는 모르게 뒤통수를 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서 괴롭게 되잖아요. 그때 느끼게 되는 감정이 뭐냐? 배신감이에요. 애초에 이상한 사람이야 하고 경계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배신감을 느끼진 않아요. 그런데 배신감은 이 사람의 친절과 호의를 나 자신이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니란 걸 느끼게 될 때 배신감이 되거든요. 배신감은 우리가 겪는 심리적 트라우마 중에 제일 강력한 것 같아요. 회복에도 엄청 시간이 들어요. 다른 사람과 세상을 전부 못 믿게 돼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이 상할 때는 실제로 극단적 시도를 하는 많은 분들을 보다가 보면은요, 그 이유가 배신감과 억울함에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미리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나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잖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요?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분석할 때 용어 중에 하나 앵커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앵커가 다치잖아요. 가정폭력 가해자랑 피해자를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얘기 해요. 왜 저런 사람이랑 결혼했어? 왜 저런 사람을 사겨?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사람 원래 안 그랬어요. 처음에 자기가 확실히 안전한 곳이어서 닻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요, 그 사람들 자신을 안 드러내요. 만약에 주로 하는 말이나 행동을 처음부터 하면은요, 헤어지지 안 만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감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안전하게 딱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일 땐 좋았어요. 동업하잖아요. 그때 드러나요. 결혼하잖아요. 그때 드러나요. 그 전까지 드러나지 않아요. 억지로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가해자들의
본능적인 그 움직임이 있거든요. 아내가 임신기간이나 아이 낳고 나서 고생시키는 아내들을 보면은 왜 임신 때 그럴 수 있어, 뭐 아이 낳자마자 왜 그럴 수 있어 그러잖아요. 아이로 가졌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이 관계를 끝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돌입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알아보기 쉬운 방법은요, 오히려 아주 간단하게 있어요. 너무너무 알아보기 쉬워요. 어떤?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는 자신의 본성을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주위엔 드러나게 있어요. 주위에. 그래서 평판이 엉망이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만 예외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모, 형제, 친구, 진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동료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또 2번째, 구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과거예요. 우리 텔레비 보거나 드라마 보면은요, 사기꾼 하면 딱 보이는 인상 있지요. 막상 사기꾼들 중에 그런 인상인 사람 별로 없어요. 없더라고요. 사기꾼들 보잖아요. 사기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 뭐냐?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는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과거가 뭔가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과거에 누구한테 상처 준 게 많은 사람은요, 지금 내 눈에 천사처럼 보이더라도, 지금 나를 대하는 게 성인군자 같더라도 결국 나한테 피해를 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교묘하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3번째 방법이면서 분명한 방법은 뭐냐? 심리검사를 해봐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같이 심리검사 해보자. 거기에 K척도라고 있거든요. 내 나쁜 점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나쁜 점과 관계된 게 찍는 퍼센테이지가 줄어들어요. 그럼 K척도가 쫙 올라가요. 그 K척도는 뭔가요? K척도는 자기 노출과 자기를 감추는 거와 관계되는 거예요. K척도가 높을수록 자기를 감추고 타인과의 어떤 친근한 관계 같은 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K척도가 굉장히 낮으면은 스트레스 레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내 주변에 가까운 지인이 그런 사람일 때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물리적 거리를 둬야 돼요. 그 사람들의 공격력은 상상을 초월해요. 착한 사람은요, 못된 사람은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물리적 거리를 둬야 돼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내 이웃이다, 이사를 해야 돼요. 진짜 그 사람 때문에 미치고 돌겠다, 직장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고요. 진짜 내가 문제건 그 사람이 문제건 우리는 이렇게 있는 한 미칠 것 같다, 그러면 헤어지거나 진짜 물리적 거리를 둬야만 돼요. 물리적 거리가 확보가 되지 않고 나서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해서 어떻게 한다 그 얘기를 하는 분들도 그 상황이 되면은 못 이길 거예요. 제 경험은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는 아군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이에나잖아요. 하이에나한테 다 뜯겼으니까 나도 누군가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하이에나한테 뜯기면요, 누구를 또 뜯어요. 부부싸움 하면 자식한테 야단쳐요. 상사한테 야단 맞으면 밑에 사람한테 툴툴대요. 그러나 그거는 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리고 나서요, 자질구레한 갈등이 필요해요. 갈등이 필요하다고요? 결국은 그 어떤 사람이랑 멀어지려고 하잖아요. 사이가 나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격력이 강하고 교묘한 사람하고는요, 한 방에 일이 해결이 안 돼요. 너하고 절교야 하더라도 내가 아직 이용 가치가 있잖아요. 절대로 끝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심한 폭력과 협박과 압박으로 나를 더 힘들게 만들거나요, 그 사람은 대가를 바라고 한 것더라도 나중에 지는 희생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도록 나를 더 얽매여요. 큰 거 한 방으로 한 번에 결정 날 거라는 환상을 가져서 안 돼요. 헤어져야 절교지, 절교한다고 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인상종을 안 할 거야, 절교야, 그게 별로 통하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결국은 계속 찬찬히 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질구레하더라도 갈등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핑계나 변명이 가능한, 그 사람이 공격을 했을 때, 공격이라고 하는 건 한 방에 안 끝나기 때문에요, 공격했다, 후퇴했다, 공격했다, 후퇴했다, 치사하더라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찬찬한 이런 갈등 같은 게 우리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이 막 뭐라 그러면은 대놓고 그래, 그게 내 본심이었어 해도 되지만, 그랬다가 왠지 사태가 안 좋아질 때는 남의 핑계를 대세요. 그래서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아요. 그리고 내가 이미 그 사람은 자기가 나를 이용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거를 내가 아는 것만으로도요,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지 못하는 위치로 하나 다가선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한은요, 언젠가 끝장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조급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조급하게 한 방에 해야지. 하지 말고요. 끈질기게 해야 되는 거고, 다만 그 끈질길 과정을 견딜 만큼 내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내가 친절하게 하면 바뀔 거라고 더 잘해주는 거. 맞아요. 예. 그게 좀 엉뚱한 비유가 돼서 죄송하지만요. 스팸 전화를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받는 거래요. 스팸 전화를 거는 사람들은 전화를 몇 번 했다는 것만으로도 실적이 되는 것이 있대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이랑 장시간 따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장시간 통화가 잡히기 때문에 또 스팸이 걸려온대요. 내 전화번호를 나눠 가지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요. 결국은 그 사람한테 이용 가치가 없어져야지. 그 사람이랑 나는 끝나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좋은 먹잇감을 갖다 물게 되면은 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요. 근데 도리어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면 잘해질수록 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점점 이용 가치가 많아져요.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나를 떨어지지 않지요. 사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선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선임이기도 하니까 제가 못해서 그런 줄 알고 잘해주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더 저를 우습게 보고 맞아요. 더 심하게 괴롭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들이받았는데 아주 잘했어요. 예, 물론 이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만드는 걸 리스키하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내 의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자잘하게 계속하면서 그럼 좀 멀어질 수 있는 어떤 구실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사람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랬다 저랬다 해요. 잘해줬다 안 해줬다. 변칙으로 나오기 때문에 난 더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더라도 나는 항상 저녁 6시에 그 사람한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난리가 나겠죠. 그거를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왜 만나고자 하는지를 대강 듣고 해야 돼요. 진짜 그분들이 나를 곤란하게 한 부탁을 할 때 꼭 쓰는 말이 있어요. 만나서 해야 돼. 만나서 얘기할 거야. 보통 만나서 얘기할 건 없거든요. 얘기는 말로 하는데 왜 전화를 못 해요? 만나서 얘기하는 순간 난 오늘도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지 말고 만나서 해야 될 얘기는 어떻게든지 전화로 해결하시고요. 전화로 해야 될 얘기는 어떻게든지 문자로 해결하세요. 결국에 이런 어떤 싫은 사람과 멀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하기 힘든 행동을 해야 되고 나와 평소에 다른 행동을 통해서 멀어져야 된다. 결국에 노력이 필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노력이 필요하면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남을 이용하던 사람들한테 더 이용 안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변호사 시험이든 세무사 시험이든. 그러면서 그 세무사나 변호사 동료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됐는데 너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또 이용하다가 이용 못하게 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 너 그거 됐다고 너 사람이 변했어. 사실은 혼자서 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조력자를 만나야 돼요. 조력자가 없이 혼자 하려고 하는 거는 번번이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말에 휘둘리기가 쉽잖아요. 네. 내가 진짜 이런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내 기준으로 생각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를 이제 심리에서의 항목의 하나로 자율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율성에서 하위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책임감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상황, 상대방이 나를 이용한 거에 대해서 절대로 나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 문제를 나한테서 찾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내가 스스로 나밖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아까 조력자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행동하는 건 나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가 책임감인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지만 결국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거를 인정할 때 우리는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 내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 예. 네. 상대방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건 나의 행동밖에 없고 나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건 나의 마음밖에 없거든요. 자,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본인이 어리석거나 바보 같아서가 아닙니다. 남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이 영악하며 상상할 수 없이 전략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못난 사람이어서 이렇게 됐다고 나를 탓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러면 결국 나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요.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네, 오늘 최명기 선생님을 모시고 친절해 보이지만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